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잠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진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십 개의 춘추시대 국가들 중 한국어 진이라고 발음되는 국가만 해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가들은 중국어로는 명백하게 발음이 다르죠. 먼저 진시황의 진나라는 차이나의 어원이 된 글자이니만큼 진으로 발음이 되죠. 또한 그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중원의 약소국 진은 사실 춘라고 발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나라는 찐이라고 발음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3개 나라는 발음 자체로도 전혀 혼선이 없죠. 이번 편부터 특히 진시황의 진나라와 북방의 진나라가 여러 번 함께 언급될 일이 많을 것 같으니 두 나라가 함께 언급될 때는 편의상 진시황의 진나라를 서쪽의 진나라, 즉 서진이라 부르고, 오늘 얘기하려는 진나라는 북방의 진나라, 즉 북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주나라 2대왕인 주성왕의 동생 당숙 희우가 분봉받은 나라로 희우의 분봉명대로 처음에는 당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희우의 아들 희섭대의 진성으로 이주하면서 비로소 국호를 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진나라는 주나라 왕실인 희씨가 세운 제후국 중 국력면에서 노나라와 함께 서주시대 전체를 통틀어 항상 1, 2위를 구가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서쪽과 남쪽은 황하가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하고 있어 중원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산서지역 특유의 산악과 고릉지대가 많아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비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죠. 다만 제나라, 노나라, 위나라, 송나라처럼 평원 지형이 아닌 산악과 분지로 이루어진 지형의 특성 때문에 영내 대부들의 독립성이 다른 제후국들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나라의 힘이 강성하던 시절, 진나라는 주로 주나라의 북쪽 이민족인 북적이 황하 이남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성과 읍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가던 주나라 시대에 성과 읍을 쌓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들로 둘러싸여 있어 춘추시대 어느 제후국보다 많은 인구가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산시성이 정확히 진나라가 위치했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리적 역사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동주시대, 즉 춘추시대 초기 진나라가 정나라나 제나라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는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분은 기원전 761년 진나라의 10대 제후가 된 진문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문호는 서주가 망하고 동쪽으로 천도하던 시절에 진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동주 정권의 숙적이자 주평왕의 동생이었던 휴왕을 일수하는 등 큰 공을 세웁니다. 그의 사호인 기원전 746년 진문호의 아들 희백이 제후 자리를 이어받아 진소우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진나라의 최대 실권자는 진문호의 동생 환숙 희성사였습니다. 진소우는 자신의 숙부가 궁중에서 자신의 제후 자리를 넘보는 것에 위협을 느껴 그를 수도인 익성에서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소우는 환숙에게 남쪽의 고곡을 영주로 주었고, 이때부터 환숙은 고곡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고곡백은 고곡으로 옮겨간 후 그곳을 근거지로 힘을 키웠고, 결국 고곡이 수도 익성보다 더 부유한 땅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진소우가 제후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인 기원전 739년 진소우가 늘 염려하던 대로 고곡백의 일당인 대부 반보가 진소우를 시해하고 고곡백을 제후로 옹립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익성의 국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반보와 그 일당을 모두 죽이고 진소우의 동생 희평을 제후로 옹립했습니다. 그가 진효우입니다. 한편 고곡백 환숙은 계속해서 고곡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다가 기원전 731년에 사망하였고,
그 아들 희선이 고곡의 새로운 백작이 되니 이 사람이 유명한 고곡 장백입니다. 고곡백 환숙은 죽으면서 고곡 장백에게 진효우와 진나라 정권을 전복시키고 고곡 장백이 진나라를 통일하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지를 이어받아 고곡 장백은 노골적으로 익성의 진효우와 진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군비를 강화합니다. 기원전 724년 고곡 장백은 7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효우는 익성 교회로 나가 고곡 장백의 군대에 맞섰으나 전사하고 말았죠. 다만 고곡 장백은 야전에서는 승리했으나 익성을 아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익성의 국인들은 진효우의 동생 희극을 제후에 올렸고 그가 진학후로 등극했습니다. 진학후는 형님의 복수를 위해 2년간 절치부심하며 군비를 확보하여 고곡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고곡 장백의 용병술에 말려 패배하고 말았으며 할 일 없이 익성으로 되돌아왔죠. 그로부터 4년 후인 기원전 718년 고곡 장백은 당시 새로이 천자가 된 주환왕의 왕실에 뇌물을 바쳐 동주 정권의 지원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동주 정권의 권위가 살아있던 시절로 주 왕실이 정나라, 괭나라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진학후의 군대를 압도하여 승리하였으며 진학후는 수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고곡 장백의 군대는 이 승리의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주나라 연합군을 배신하여 공격했고 이에 화가 난 주환왕은 괴공 기보를 파견하여 고곡 장백을 공격하는 한편 악후의 아들 광을 옹립하여 진우로 세우니 그가 진애후입니다. 진악후는 아들이 제후가 되었으므로 익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읍 인근 악당에서 병사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악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애후의 정권은 주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고곡 장백은 더 이상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는 2년 후인 기원전 716년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아들 공자칭이 제후를 계승하니 그가 그 유명한 고곡 무공입니다. 6년 후인 기원전 710년 진애후는 진나라 남쪽의 형정이라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해인 709년 호시탐탐 진나라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던 고곡 무공은 형정 사람들과 연합하여 도리어 진애후를 공격했고 야습을 통해 진애후를 살해합니다. 그러자 주환왕은 급히 괴공 인보를 파견하여 진애후의 8살 난 아들을 제후로 급히 옹립했으니 그가 진소자후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인 기원전 705년 고곡 무공은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며 진소자후를 회담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힘의 한계를 느낀 소자후가 회담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고곡 무공은 그를 살해해버렸죠. 그러나 또다시 주환왕이 개입하여 진애후의 동생 공자민을 진나라의 새로운 제후로 옹립했습니다. 고곡 무공은 힘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괴공 인보는 예나라, 양나라, 순나라, 가나라 연합군을 몰아 오히려 고곡으로 쳐들어왔고 이 전투에서 고곡 무공은 가까스로 5국 연합군을 막아내며 그 후 무려 28년간 고곡의 국력을 키워가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원전 679년 이미 주환왕도 그 아들 주장왕도 모두 승하하고 새로운 젊은 왕 주희왕이 군의를 계승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제왕궁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던 시절 드디어 고곡 무공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진우 민을 살해하고 진나라 익성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서 주나라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나라로부터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그대로 주희왕에게 헌상하며 자신을 통합 진나라의 제후로 인정해줄 것을 정했습니다. 당시 주왕실은 더 이상 제후들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희왕은 군대를 1군, 즉 12,500명만 둘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고곡 무공의 진나라 제후위를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고곡 무공은 드디어 고곡에서 익성으로 이동하여 수도를 삼고
통합 진나라를 개창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공무공에서 진무공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고국이 진을 대체했다라는 뜻으로 고곡대진이라고 부릅니다. 고곡대진이 종료된 다음 해인 679년, 진무공은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순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자신의 부하 원시암을 순백으로 임명하는 등 죽는 날까지 영토를 넓히다가 678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공자 괴제가 군위를 잇게 되니 그가 진원공입니다. 진원공은 우선 수도 익성을 보강하여 강성이라 계칭했습니다. 그는 75년이나 이어진 고곡대진의 원인이 공족들, 즉 제후의 친척들의 힘이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위 후 6년 차부터 서서히 고곡환숙과 고곡장백의 후손들, 즉 자신의 친척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위 8년 차인 기원전 669년, 취읍이라는 곳에 성을 쌓아 이곳의 모든 공족들을 불러 모으고 땅을 하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족들을 더 이상 제거하지 않겠다는 우호의 메시지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것은 진원공의 책사 사위의 계략이었습니다. 진원공과 사위는 취읍의 모든 공족들을 모아놓은 후 그곳에 총공격을 가하여 거의 모든 공족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난리통에 어렵사리 몇몇 공족들이 남쪽의 괭나라로 달아났고 거기서 다시금 회생하게 된 가문이 바로 극씨, 난씨, 한씨입니다. 괭나라는 진원공의 숙청 작업에서 쫓겨난 대부들을 비호한다는 핑계로 진나라를 여러 차례 침공했고 진원공은 그때마다 그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이민족인 여융, 적사 등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힘을 키웠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중원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땅이었으므로 정치적 통합으로 내부 분쟁이 사라지자 진나라는 급속히 국력이 신장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황공이 연나라를 구원하여 산용을 몰아내고 있던 기원전 661년, 진원공은 내부 인구도 많아지고 국력도 크게 신장되자 선왕인 진무공이 주나라와 했던 약속을 깨고 이군을 설치하여 각각 상군과 하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군을 둔 것은 본격적인 대외 원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진원공은 세자 신생에게 하군을 맡겨 경쟁국이었던 광나라, 위나라, 경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신생은 바로 그 다음 해인 기원전 660년 북쪽의 이민족인 적정마저 무너뜨리며 사실상 산서성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진나라는 제나라, 초나라에 버금가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고질병인 내부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진원공은 세자 시절에 견융왕의 조카딸 호희와 소융을 첩들로 맞이하여 그들로부터 각각 중이와 이호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식 부인이 되지 못했죠. 그러던 차에 자신의 아버지 진무공이 진나라를 통일한 후 제왕공에게 후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진무공에게 시집온 것이 제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무공은 이미 80대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제강과 잠자리를 할 수 없었고 진원공은 자신의 아버지 몰래 제강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까지 낳았는데 궁에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신씨라는 백성의 집에 주어 몰래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신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진무공이 승하하자 진원공은 즉위와 동시에 제강을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삼고 신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나이로는 중이나 이호가 더 연장자였으나 제강이 진원공의 정실 부인이었기에 적장자로 인정받아 세자가 된 것이지요. 그 후 제강과 진원공은 딸 하나를 더 낳았으나 제강은 산후 후유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진원공은 제후에 오른 지 15년째 되던 해 이민족의 나라인 여융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여융왕의 딸 여희를 새로이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희는 경국지색의 미모와
권모술수가 뛰어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진원공은 여희와의 사이에서 해제와 탁자라는 두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어떻게든 진원공의 마음을 돌려 자신의 아들 해제를 새로이 세자로 세우고자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특하고 유능한 세자 신생에 대한 진원공과 국인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죠. 여희는 무엇보다 궁중 내 경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세자 신생과 중이, 이호 등 세 공자를 도성에서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선 진원공의 측근인 양호, 동관호 등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주어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양호를 움직여 진원공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하게 하죠. 현재 우리 진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옛 수도인 고곡과 북적을 막기 위한 요새들인 포, 굴 땅입니다. 이곳들을 더욱 강하게 경비하기 위해 고곡에는 세자를, 포와 굴에는 각각 공자 중이, 공자 이호를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왕공은 최근의 급격한 세력 확장으로 정복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호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자와 두 공자를 각각의 임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자 신생에게는 태부 두 원관을 붙여 보좌하게 하고 조숙을 함께 보내어 고곡의 성을 보강하게 합니다. 또한 중이에게는 호모를 붙여주어 포땅으로 파견하고 이호에게는 여의생을 붙여주어 굴땅으로 보냈죠. 덧붙여 그는 책사이자 대부인 사위를 포와 굴땅으로 보내 성을 보강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비가 끝난 후에 진원공은 이군을 두어 하군을 신생에게 맡기고 신생은 하군을 거느리고 대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생이 외부에서 대활약을 하는 동안 여희는 내부의 양호, 동관호와 힘을 합쳐 계속 세자 신생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은 원래부터 효자였고 국인들의 신망도 두터웠기 때문에 진원공은 처음에는 이런 모함에 휘둘리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여의 일당이 마음을 흔들어대는 데다 신생의 공적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의심을 서서히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원공의 다음 목표는 선대 때부터의 숙적 괭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신생의 하군을 활용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고 싶지 않았죠. 신생이 더 많은 공을 쌓아 자신보다 더 많은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원공에게는 구곡대진과 환숙, 장백의 후손 숙청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상군을 활용하여 괭나라를 쳐부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황하 이남의 괭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괭나라의 형제국인 황하 이북의 우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 순식, 이극 등과 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괭나라와 우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위기에 빠진 세자 신생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